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지방자치행정론 제9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제9장은 정부 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 국가가 하나 있죠.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는 중앙정부가 있고 17개 단위로 우리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나눠서 지방정부가 광역자치단체 17개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수평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계는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있고 수평적 관계라고 그러죠. 엄마 아빠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직적 관계죠. 그래서 우리 족보 따질 때도 직계 가족이냐, 반계 가족이냐. 그러니까 우리 촌수 따질 때도 위로 가면 홀수로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1촌이죠.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사람 3촌, 5촌 이렇게 가는데 옆으로 가면 짝수로 가죠. 형제는 2촌, 사촌도 4촌, 한 번 더 해서 4촌, 6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디가 더 힘이 세느냐 하는 것들 또 다르겠죠. 요거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론을 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주의 시대부터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링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정리한 거에 따지면 미국 건국 초기부터 미국 연방제잖아요. 페더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국부터 1937년까지는 사실상 듀얼 페더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연방정부 따로 있고 주정부 따로 있고 주정부 권리가 굉장히 강조되었던 시대다. 그리고 33년부터 60년 사이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루즈벨트가 등장해가지고 뉴딜 정책을 하고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연방정부가 세졌다. 그리고 60년부터 68년까지는 이제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존슨 대통령이 Great Society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와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오다가 이제 68년 이후로는 야 너무 나갔다. 응? 지방이 또 힘을 가져야지. 지방이 너무 홀대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 분권, 포괄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일이 용돈 줄 때 이거는 학용품 하는 데 써, 이건 술값에 써, 이거는 담배값에 써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 달 용돈 20만 원 줄게. 이걸 포괄보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의 권한이 훨씬 더 지방자치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죠. 그걸 포괄보조금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이런 연구가 있고 또 이제 intergovernmental relations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라이트라는 사람은 조정 권위관계 또는 포함 권위관계 그리고 수식관계죠. 중복 권위관계, 협력관계, 경쟁관계 이렇게 알커크라는 사람도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지배인 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모형은 연방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반방제죠. 미국은 연방제 피더럴리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유니터리스가 해가지고
반방제 국가. 이 양쪽 국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정부 간 관계. 결론적으로는 관계가 어디가 더 힘이 세느냐, 수직적 관계냐, 수평적 관계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더 세냐, 지방정부가 더 세냐,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에 쓴 논문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우위 관계입니다. 이거를 단체 자치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방이 좀 스스로 하는 힘이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방의 권한을 나눠주자. 그래서 지방 분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제 중앙이 우위한 게 아니고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다. 요거는 주민자치의 전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조하는 바고 지방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생겨가지고 지방 스스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보충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주시오 하고 보충성 이론이 적용되는 이러한 대등 협력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지방정부 우위 관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도 설립 초기에는 13개의 국가가 연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13개의 지방정부, 즉 국가가 스테이트가 더 셌죠. 지금 뭐 국제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중앙정부의 힘, 국방, 외교 쪽에 힘이 더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정부 우위로 가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했지만 일정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가 메가시티 강조하잖아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별로 경제정책, 복지정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경제와 사회정책, 국방은 중앙정부가 하지만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에 지역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거는 지방정부 우위관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을 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관계자 면접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협의하는 관계,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 절차만 걸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합의는 밑에 나오는 합의는 지방정부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가정책 추진이 불가한 걸 합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협의 정도까지 와 있고 합의로 하는 그런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관련 국가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게 하는 거 이게 지방 주도형 국정 참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의견 수렴이나 협의에 머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서 중앙정부,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게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사이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는 이때도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게 모든 부처들의 하는 일을 전체 총괄하는 수상을 국무총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행정협의조정협의회가 있어요. 여기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장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한 거 잡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 고유한 자치사무 빼놓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는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지방자치 관련 행정안전부 행정이라는 게 옛날에 행정자치부 그랬는데 이제 안전 업무가 들어가서 행정안전부가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관련 제도를 다루고 사무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원, 낙후지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밖에 뭐 행정안전부는 국가행정관리, 모든 의전이라든가 조직 뭐 이런 것들 다 안전재난관리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자치 관련된 사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가면은 장관 밑에 차관이 있고 그 세부 요 실국 조직이라고 하는데 하는 일들 보면은 기획조정실이 있고 정부 혁신 담당하니까 정부 혁신, 디지털, 경찰, 그러니까 경찰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 균형발전실이 있어가지고 지방행정정책관, 자치분권정책관, 균형발전지원관, 지역기반정책관 이렇게 4명의 정책관이 있고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방재정정책관, 지방세정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차세대 지방재정 세입 정부와 추진단 해가지고 3개의 정책관과 하나의 추진단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게 재난안전관리본부라고 해요. 이거는 재난안전관리 안전부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뭐 강조하는 거는 돈을 통해서 바라보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 14개, 지방세 11개가 있습니다. 국세는 어디에 대해서 부과하냐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고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 개인소득세죠.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법인세가 있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 인지세 이런 것들이 있고 소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고 또 특별소비세라고 옛날에 그랬던 비싼 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소비 일어날 때 환경세, 주세, 증권거래세, 관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소비과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소득과 재산과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요 소득세에서 나온 거를 지방으로 보내는 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 소득에 대해서 일부 부담, 주민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주민세 제3분, 종업원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종업원분에 해당하는 거 소득과. 재산과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소비과세에 대해서는 레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뭐 이런 것들에서 11개의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실제 국세 수입은 한 400조 원 들어오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소득세, 두 번째로 법인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돼 있고요.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지방세는 취득세가 전체 34조 원 정도 제일 많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 20조 원,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 18조 원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전반적인 관점. 이게 이제 그 각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건 기준 연도가 2022년, 21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는 11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대전시 같으면 오른쪽이에요. 대전광역시가 가져가는 세금이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소득세 이렇게. 자치구, 대덕구다, 동구다 여기서 가져가는 거 2개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러니까 자치구가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충청남도, 뭐 천안시 이런 걸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이고 시군이 이 자치구에 비해서는 똑같이 기초자치지만 더 많은 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래서 이 자치구세하고 기초에서 공통으로 가져가는 거는 가장 기본인 재산세.
재산세는 가져가고 담배 소비세만 해도 시도에서는 담배 소비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담배 소비세가 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까지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취득세는 뭐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부동산 차량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금인데 지방소비세는 법인 소득세액의 10%를 그 지역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 요거는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 걷는 건 국세로 걷지만 그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내려보내주는 것이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계에 있어서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부 간의 돈을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버는데 아버지의 돈을 여러분들한테 용돈으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중앙정부가 아버지 엄마가 번 돈을 자식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려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기준재정 수요액, 기준재정 수입액을 따져서 그 차액의 비율만큼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눠줄 때 이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 차이. 10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어요. 100만 원 필요한데 5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어요. 50만 빵꾸 났잖아요. 그 빵꾸 난 거를 중앙정부 아버지 어머니가 보충해 주는 것이죠. 구체적인 형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걸 따질 때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에 필요한 재원 중에 이게 수요액이에요. 자체 재원, 자체 기준재 수입액, 자체적인 수입액 이걸 가지고 재정 자립도라고. 이것이 100% 넘는 단체는 교부 안 한다. 불교부 단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금액으로 보면은 보통교부세 19.24% 보내는 이게 이제 전체로 따지면 한 52조 정도 되고 보통교부세가 그중에 90% 차지하죠. 45조. 특별교부세 한 1%, 2% 차지하고 분권교부세는 없어졌습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하는 요거. 소방도 이제 국가직으로 바꿔주면서 교부세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도 나중에 한 시간 따로 할 텐데 요거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자치, 즉 대전시 교육감들에게 내려주는 이것도 수요액, 수입액 따져가지고 또 재정 자립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액이 너무 적거든요. 교육세라고 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거의 한 8, 90%를 교육부 장관을 통해서 내려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방 교육에 대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누누이 강조하지만 보조금은 요거는 아까 교부금하고 다르게 교부금은 퉁으로 주는 용돈이에요. 근데 보조금은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 살 때 써라. 이거는 사회복지에 써라. 이거는 도로 건설하는 데 써라. 이거는 뭐 체육관 건립하는 데 써라. 이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는 거,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보조율이라고 하면 너 그거 체육관 지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100억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50% 지원해 줄게. 그러면 50%가 국고보조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남은 거를 자기가 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대응 비율 이렇게 이야기. 대표적인 거는 사회복지사업, 문화체육사업 등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는 이렇게 50%가 밖에 안 돼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재정 자주도 이 개념은 아까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자립재원은 아니에요.
자립재원은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립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교부로 내려오는 거는 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재원. 그래서 보통 교부세, 지방교부세를 분자로 올리면 그거는 재정자주도가 돼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는 보통 자립도에 비해서 한 20% 넘게 되죠. 높은 수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은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한 80% 됩니다. 100%는 왜 안 되느냐? 서울에도 강북 지역은 못 사는, 노원구 이런 데는 못 사는 지역은 자립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0%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심 있는 건 대전인데, 광역자치단체 중 50% 정도 되는데, 대전은 41.5%로 꼴등이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이 너무 안 거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 우리는 뭐 대전을 보고 싶으면 제일 높은 데는 경기 성남시 제일 높죠. 그리고 서울 강남 제일 높죠. 자치구 중에서는 시 중에서는 전북 남원시가 제일 낮고 자치구 중에서는 대전 동구가 제일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전반적으로 재정 자립이 낮다.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다. 지방교부세액 전체 나가는 거를 살펴보면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다 합쳐서 2022년 기준으로 81조 원, 81조 원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지방정부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 사이의 관계, 또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여기도 수직적 관계가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가 문제예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협력하는 것인가 하는 관련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있다. 그래서 상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상위단체죠.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가거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11명 이내의 의원인데 7명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그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사법기관으로 가기 전에 행정기관 내 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 화장장, 쓰레기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2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행정협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 만드는 게 협의회 규약입니다. 이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것도 상급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으로 사무 처리할 경우에는 행정협의회를 하고 이거보다도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일이면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협의회가 아니고 이럴 때는 만드는 게 조합이라고 그래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조합을 설립해서 이것도 규약을 통해서 지방의 의결을 통해서 조합장을 만들고 사무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영구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4개의 협의체가 들어가요. 시, 도시사, 광역자치단체 협의체가 있고 시도의회, 도의회, 의장협의, 집행부의 협의체가 있고 의회, 쪽 입법부의 협의체가 있고 시장, 기초자치단체 226개,
구청장 협의체가 있고 의장, 의회, 입법부에 그래서 4대 협의체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국가가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주듯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줘요.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어디에? 여기 5개의 대전시에 있는 자치구에 이렇게 나눠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요. 이것도 결국은 지방재정 수요액과 또 수입액 차이에 따라서 가난한 지역에 더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부금으로 주는 거 말고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 대부분 이게 이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돈인데 광역자치단 대전시가 대덕구청에서 하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것이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9장은 다양한 정부, 국가는 하나지만 지방 광역자치단체 17개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양한 정부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